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해외 지진 사례를 조사해보니 지진이 나면 골절 같은 외상 외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성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의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에너지가 늘 넘치는 아이라면 이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우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발산이 돼야 부모의 말을 듣고 진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니까요. 아이에게 우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진이 나면 골절 같은 외상 외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일본 등 해외 지진 사례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반경 50km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 발생이 34%, 뇌졸중이 42% 증가했습니다. 심근경색은 진도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질병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자들은 평소 복용하는 약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성면 건축자재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00여 곳이지만 이중 성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0여 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과 매년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인 500에서 900곳을 대상으로 성면 안전진단을 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년여 동안 2차례나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러나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 지진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공공은 25.1%, 민간은 20.4%만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건축 당시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내진 설계를 했다라는 거하고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라는 건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10만 버텨도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한 15 정도로 설계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진 성능을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부 재원 투입 시 수조 원대가 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민간 주택의 내진 성능을 어떻게 강화시킬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진 보강을 하시는 가옥은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데는 건폐율 용적률도 좀 높여줘서 국민들이 자주 안 일어나다 보고 내 집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또 전 국민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대상이라 하더라도 포항의 필로티 구조 빌라 피해에서 보이듯 설계나 시공 혹은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림산업이 공급한 서울 성수동의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지진 규모에 따라 가스 차단과 엘리베이터 통제가 이뤄집니다. 삼성물산은 진도 7에서 8에 견디도록 아파트를 짓고 있고 GS건설은 규모 6.2에서 6.6에도 끄떡없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약 지반에서는 벽체 보강과 함께 벽체 끝부분에 철근을 집중 배치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진도 5.0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맞춰져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아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사실상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407곳에 달합니다. 내진 설계가 도입됐더라도 안전진단에서 구조적 결함에 따른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과 철거 대상인 2등급을 받았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아파트별 안전진단과 함께 내진 보강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의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존 대책에 대한 개선안은 없어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최대 5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상향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등 신고 창구를 늘리고 관련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존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지난해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500여 건 중 검찰에 기소된 건 단 한 건. 게다가 지금도 사업주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건에 그쳤습니다. 기존 대책을 강화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단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건들부터 조금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그렇게 버티면서 이거를 신고를 해도 내가 뭐 어떻게 잘 될지 확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을 바로잡고 기업 스스로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400명, 하루 23명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한 쉼터,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통해 청소년 2만여 명의 자립을 도운 지도사, 그리고 쉼터에서 자립해 청년 인턴이 된 청소년까지 가정 내 학대나 불화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쉼터 가운데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문을 연 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 12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해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어머니의 불화로 쉼터로 오게 돼서 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현재 직장에서도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지난해 조사 결과 청소년의 13.5%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경찰에 신고되는 청소년 가출은 2만여 건, 신고되지 않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몰거나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내년에 청소년 쉼터를 7곳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2020년 출소 소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출소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이 그동안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어 피해 가족조차 얼굴을 잘 모르는 만큼 시민들의 두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가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영학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공개의 폭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앞서 수락산 살인 사건의 김학봉이나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조성우는 얼굴과 실명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의 김모 씨와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은 따가운 여론 속에도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후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만 열람 목적 확인만 가능해 사실상 거리에서 마주치면 알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천여 명의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인구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서울 인구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 및 국제적 협업을 통해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회장, 서울인구포럼 이재인 대표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원항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등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인구포럼 이재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서울인구심포지엄은 인구와 관련된 학술 논문의 발표는 물론 각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며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서울 인구 심포지엄은 국제 심포지엄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전문가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구 전문가, 정책 관계자, 그리고 사회단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국의 인구 해법도 공유하고 또 다른 지역의 인구 문제에 협력할 사안도 협업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만남과 공유의 장으로 해년마다 열리기로 하고 올해 그 첫 대회를 치렀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변화 위기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인구 심포지엄 일부에서는 세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미래 위기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강연은 주한 프랑스 대사 파비엥 페논이 연설했습니다. 2부는 대한민국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지역과 산업의 타격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개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산업적인 문제로도 이어지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 토론회장이 인구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늘어난 뱃살 관리하는 법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신원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거의 매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을 인구 절벽의 원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급작스럽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인구가 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6년에는 1.2명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도 매우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51.9%입니다. 2010년도 64.7%, 2014년도 56.8%와 비교하면 너무나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는 하면서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은 기피하는 모순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이를 갖기를 꺼리는 것은 고용 불안정,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들도 출산을 부담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및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승진과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료 및 상사들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가족 내에서 아빠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육아는 부담, 전쟁,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육아를 고통으로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권하는 걸까요? 저는 삶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왜 산에 오를까요? 신비한 자연의 조화에 감탄하면서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힘들지만 키우다 보면 둘째, 셋째를 낳고 싶게 되는 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주는 행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저출산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 기업, 가정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 자녀의 양육이 소중하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닌 기쁨이라는
따뜻한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사이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권고 방안 등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만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